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에서 또 한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같은 하늘 아래 하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었던 두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CEO가 되어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남자. 그가 평생을 바쳐 찾던 첫사랑을 마침내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그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한 통의 거짓말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의 잔인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의 가슴은 찢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엄마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차가운 비난이 귓전을 찢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내 딸, 아니 수십 년 전 내게서 억지로 떨어져 나간 미경이의 딸이었습니다. 몇 달 전 처음 만나 어머니의 과거를 캐묻던 그녀는 오늘 기어이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 아이의 눈에는 내가 미경을 저버린 파렴치한으로 비치겠지요. 나는 메마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는 그저. 그녀는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이제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잔혹한 운명이었고 나의 지난 세월 또한 당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누가 이해해 줄까요? 세월의 잔인함 앞에 홀로 남은 이 고독이 심장을 죄어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너무나 순수했던 그때였습니다. 흙먼지 폴폴 날리던 우리 동네, 그 낡은 골목길의 초가을 바람 냄새가 아직도 코끝을 맴도는 듯합니다. 1970년대 나는 10살을 갓 넘긴 개구쟁이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양옥집 대문 밖 세상은 늘 푸르고 빛났죠. 하지만 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늘 먼지 쌓인 구멍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인형 옷을 만들던 그 아이 미경이었습니다. 작고 야무진 손으로 오색실을 꿰어 매만지면 낡은 천 조각도 근사한 드레스가 되곤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골목길은 나의 놀이터였고 그녀는 나의 햇살이었죠. 미경아, 이거 받아. 우리 집에서 막 나온 떡이야. 너 이거 좋아했잖아. 내가 불쑥 내민 꿀떡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한 번에 나의 하루는 모두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둘은 낡은 평상에 앉아 떡을 나눠 먹으며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늘 부자가 되어 그녀와 평생 함께 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까만 눈을 빛내며 내가 꼭 성공할 거라고 굳게 믿어주었지요. 그러나 가을이 깊어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우리 동네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살던 양옥집은 그 바람을 타고 더 크고 으리으리한 저택이 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내게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막막함에 그저 그녀와 헤어진다는 생각으로 밤새 울었죠. 그때 그녀는 작은 초가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흙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지붕에는 낡은 천이 너덜거렸죠. 재개발 소식은 미경이네 가족에게는 행복이 아닌 비극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보상금으로는 갈 곳이 없었고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 변두리 빈민촌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개발로 더 큰 부를 얻어 이 동네를 떠나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녀는 개발로 인해 집을 잃고 떠도는 가난한 소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사 가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미경이의 초가집을 바라보며 연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이삿짐 트럭과 요란한 경적 소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녀를 찾아온 동네를 둘러보려 했지만 부모님은 내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 이제 그 더러운 동네 아이들은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억지로 차에 태워진 나는 눈물범벅이 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낡은 골목길을 텅 비운 채 휘감고 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흔한 작별 인사 한 번 건네지 못하고 세상의 거대한 벽에 의해 찢어졌습니다. 헤어지는 줄도 모르고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던 어린아이처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내 손짓은 앞으로의 비극을 암시하듯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미경이의 헤어짐은 단순히 집이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이자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이었죠. 나는 부모님의 호화로운 새 집에서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그녀가 살던 낡은 동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자전거를 끌고 이전 동네로 향했습니다. 작고 낡은 트럭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서 얼마 없는 물건들을 싣고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변두리 빈민촌으로 이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난 죽을 힘을 다해 트럭을 따라갔고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후미진 곳에서 트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새 집을 발견했을 때 내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듯 집을 나섰고 난 그녀의 그림자를 밟듯 뒤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먼지 자욱한 원단 공장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후 그녀의 삶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터로 변해버렸다는 것을요. 매일같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지친 어깨는 어린 나이에도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장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견디는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가락은 날카로운 천의 베이기 일쑤였고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며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몸을 혹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유한 일상은 그녀의 고통 앞에서 너무나도 죄스러웠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밤늦게 공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잠시나마 위로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공장 문 앞에서 몰래 만날 때마다 그녀는 내게 기대어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마른 어깨를 다독이며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꼭 다시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도 나를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너를 보면 신기하게 힘이 나. 정말 고마워. 나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가는 손을 잡아주며 낡은 은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는 나만의 굳건한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달아빠진 낡은 옷깃 안에 목걸이를 소중하게 숨겼습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자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만남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벽 몰래 집을 나서는 것을 부모님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내게 강하게 이별을 강요하셨지만 나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와의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성공하여 그녀와 당당히 함께할 날만을 꿈꿨습니다. 그녀 역시 내가 찾아올 것을 믿고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세상의 눈을 피해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둘 다 20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그늘 아래 숨어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한 우리는 야반도주를 결심했습니다. 차디찬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자유를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만의 세상을 꿈꾸며 시작된 그 한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단칸방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았지만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밥만 먹고 살아도 좋아.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나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와의 행복한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고 잔혹했습니다. 내가 그녀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된 부모님은 사람들을 풀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며칠 밤낮을 찾아 헤맨 그들은 우리가 살던 단칸방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부모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나는 그녀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내 어린 힘으로는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끌려 나왔고 그녀는 흐느끼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 돼. 놓아줘요. 안 돼요. 가지 마. 나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애끓는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살려달라 소리쳤지만 부모님은 내 얼굴에 물세례를 퍼부으며 내가 정신을 차리기를 강요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나를 붙잡은 사내들의 힘은 내게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멀어지는 내게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허우적댔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마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비명처럼 내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벽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나의 사랑은 그렇게 또다시 잔인한 세상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나는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간 후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어디서 천박한 계집애에게 홀려서 저런 미천한 것에게는 한 푼도 못 준다. 그들의 모진 말들은 나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나는 방문을 잠근 채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그저 벽만 바라보며 며칠 밤낮을 보냈습니다. 내게 남은 건 오직 그녀의 목소리와 눈물, 그리고 내 손목에 채워진 족쇄 같은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식은 한동안 내게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서는 다른 감정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복수심이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이 부모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나만의 압도적인 힘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성공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 그녀에게 당당히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그녀와의 행복을 뒤로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성공에 집중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계속 방황하자 유학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외에 가서도 도망칠까봐 걱정했던 그들은 결국 미국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녀를 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민을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내 속마음은 오직 그곳에서 더 큰 힘을 길러 이 모든 불합리한 현실을 부숴버리겠다는 맹세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철 같은 의지로 성공을 꿈꿀 무렵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이라는 짧은 꿈 같은 시간. 그 달콤함 뒤에 찾아온 현실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산모님. 허름한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이 아이를. 막막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녀는 오직 그날 내가 준 낡은 은목걸이를 움켜쥐며 뱃속의 생명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더 이상 사랑의 징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약속의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찾아야 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 아빠를 찾아야 해. 그날 저녁 그녀의 동생이 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아버지 비서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그녀에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비서가 도련님은 싱가포르로 유학 겸 이민을 갔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의 거짓말은 어쩌면 나의 불확실한 행방을 얼버무리려 던진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임산부였습니다. 어린 몸으로 온갖 고된 노동을 했지만 번 돈은 뱃속의 아이를 위한 영양제 한 알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뱃속에 자라고 있는 나의 아기와 사랑의 징표인 은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싱가포르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이국 땅으로의 여정.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는 그녀가 홀로 그 먼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철저히 감시했고 내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통 성공에 대한 갈망과 그녀를 다시 만날 날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돌아갈 거야. 널 찾으러. 내 안에는 그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 그리움을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밤낮 없이 책을 파고들었고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경영학을 탐독했습니다. 나의 지독한 노력은 빛을 발했고 나는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성공은 그녀를 되찾을 힘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나의 사랑이 이미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싱가포르로 간 줄 아는 그녀가 내가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성공을 다짐하던 그 순간 뱃속의 아이와 함께 이국 땅 싱가포르를 향하는 낡은 배 위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국 땅에서의 나의 성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오직 그녀를 다시 만날 날만을 위해 고동쳤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경영학을 탐독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천재적인 재능에 놀라워했지만 아무도 내가 이 모든 노력을 그녀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그리움에서 얻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지독한 노력은 빛을 발했고 나는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미국 굴지의 회사에 입사해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녀를 되찾을 힘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미국 땅에서 성공의 탑을 쌓아 올릴 때 저 멀리 싱가포르의 낯선 이국 땅에서 처절한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뱃속의 아이와 내가 준 낡은 은목걸이 그리고 오직 나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돈조차 없었던 그녀는 낡은 화물선에 몸을 싣고 거친 파도 속에서 수없이 뱃멀미를 하며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된 임산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 한 칸을 얻어 간신히 살 곳을 마련했지만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먹을 것을 구하고 밤늦도록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행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만큼은 배고픔과 서러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뱃속의 아이에게 내 이름을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이름은 사랑하는 아빠 이름은 그녀는 결국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를 쏙 빼닮은 얼굴과 맑은 눈망울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릴 적 그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내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딸아이를 낳은 후 그녀의 삶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미혼모에게 돌아오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현실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딸을 위해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자비를 하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고 호텔 청소를 하고 때로는 허름한 바에서 술잔을 닦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고 발이 퉁퉁 붓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딸아이의 밝은 미래만을 꿈꿨을 것입니다. 쉬는 날이면 그녀는 딸아이를 업고 싱가포르 전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인회관을 찾아가 보고 한국 식당 구석구석을 기웃거렸습니다. 딸아이가 어둠 속에서 잠들고 나면 그녀는 낡은 종이에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싱가포르 어디쯤 있을지 하염없이 지도를 더듬었습니다. 도련님은 싱가포르로 이민 갔다는 비서의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삶을 이국 땅 싱가포르에 가둬버린 것이었습니다. 반면 나는 그녀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의 엄청난 성공을 발판 삼아 한국의 대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스카웃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을 알아본 한국의 대기업은 나를 기꺼이 CEO 자리에 앉혔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손에 쥔 모든 부와 권력, 인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전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인력을 풀어 그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고향의 옛 동네부터 빈민촌의 흔적까지 내가 아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야. 최미경.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없어? 나는 조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노력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소녀는 온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조급함은 깊은 좌절과 회한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내가 자신을 외면한 것을 비관하여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절망적인 생각들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그녀가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나의 성공 신화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다스의 손이라 칭송했습니다. 내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고, 성공, 신화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빈 사무실에서 높은 빌딩 창문으로 밖을 바라다보며 나는 내 인생에 빠진 가장 소중한 조각을 그리워했습니다. 나의 찬란한 성공은 그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찾아 헤매느라 정작 그녀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애타는 그리움은 그렇게 허공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그녀가 내가 미국에서 성공을 꿈꿀 때 싱가포르에서 나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맴돌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평생을 엇갈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아 헤맨 시간만큼 나의 삶은 굳건해졌습니다. 미다스의 손, 탁월한 경영 수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성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들은 나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부러워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기대어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은 나를 끊임없이 옥죄었습니다. 어느덧 내 나이 65세,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도, 단 한 번도 내게 온전히 허락되지 않았던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비서실장을 불러 은퇴 후 나를 대신할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물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며칠 후 몇 명의 후보들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어떠십니까? 비서실장이 내민 서류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붙어있는 증명사진을 보던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30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도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녀를 너무나도 닮은 얼굴. 나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녀의 얼굴이 마치 거울처럼 반사되어 내 앞에 나타난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녀와 이렇게도 똑같을 수 있는가? 이 여인 다른 서류 내놔봐. 상세한 자료도 함께.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고 또 봤습니다. 서류상에는 그 여자의 개인 신상은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학창시절 이후의 기록이었고 가족 관계에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친인척과의 관계는 모두 알 수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분명 이 여인이 그녀의 딸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난 당장 이 여인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그녀와의 면접을 잡으려 했으나 그 여인은 자신은 싱가포르를 떠날 수 없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난 무슨 연유인지 알고 싶어 했으나 끝내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본능은 그 여자를 찾아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난 제일 빨리 출발하는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끊고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내내 난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과연 그녀의 딸일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것인지 그녀와 함께 있을지 모든 것이 불분명했지만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난 그 여인과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좋은 호텔 커피숍에서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열심히 걸어오는 여자를 보고는 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 사랑 미경이가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내게로 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난 그녀의 말에 상념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난 왜 CEO 자리를 마다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전화에서 한 말과 한치도 틀림이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난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단 하나의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표정이 된 나를 보고 그 여자는 자기를 왜 그렇게 스카웃하려고 하는지 물어왔지만 난 내 상념에 빠져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 그녀에게 내 개인 연락처를 주며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하곤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난 분명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난 분명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난 비서실장에게 그녀의 주변을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비서실장은 나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여인이 싱가포르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며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싱가포르에 임신한 상태로 이민을 와서 갖은 고생을 하며 딸을 키운 아주 훌륭한 어머니이며 평생을 누군가를 찾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비서실장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곤 병원으로 바로 움직였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자가 출입문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왜 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여인도 나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오셨나요? 어머니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전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녀의 말투는 매정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무언가 다른 감정의 파동을 느꼈습니다. 분명 차갑지만 그 차가움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아픔이 녹아있다는 것을, 내가 그녀의 아버지임을, 그리고 내가 결코 어머니를 버린 파렴치한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딱 한 번만 어머니를 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은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찾아다닌 분이 당신의 어머니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부탁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딸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와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평생을 바쳐 찾았던 그녀와의 재회가 나에게 희망이 아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지독한 회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병원 복도에서부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그녀가 바로 저 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공기를 들이쉬며 나는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만족하시나요? 병실 안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딸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나의 시선은 병실 침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손가락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가 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몸, 그리고 아무런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동자. 나의 첫사랑, 나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은목걸이.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잊혀진 과거에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알츠하이머예요. 당신이 그렇게 떠난 후에 오랫동안 혼자 고생하시다 결국 이렇게 되셨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습니다. 알츠하이머. 나의 첫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만나기를 그토록 염원했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이 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아닌 텅 빈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아 헤맨 지난 세월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허무함, 이제야 만났는데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좌절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향한 깊은 회한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무 늦었나? 나는 흐느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은 목걸이와 공허한 창밖만을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입술에서는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기다릴게, 꼭 와야 해. 마치 어린 날의 약속을 다시 되뇌는 듯한 그 음성에 나의 가슴은 더욱 찢어졌습니다. 딸은 그런 나를 경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우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신이 필요할 땐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무슨 염치로 여기 오신 겁니까? 딸의 비난은 정당했습니다. 나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병상 옆에서 솟구치는 눈물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딸의 싸늘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엄마는 당신이 주고 간 목걸이를 만지면서 매일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아는 사람 없는 타국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이면 지도를 펼쳐놓고 당신 흔적을 찾으며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딸의 울분 섞인 외침은 나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싱가포르에서 겪었을 고통과 절망, 그리고 나의 존재를 향한 처절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 내달리던 그 시간, 그녀는 이국 땅에서 홀로 이 모든 것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나의 뒤늦은 깨달음은 오직 고통과 회한만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딸은 결국 병실을 박차고 나갔고 나는 차가운 병실에 홀로 남아 절망에 잠겼습니다. 나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병실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마치 모든 소리를 잃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 피가 흐르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60여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이 끊임없이 만지작거리던 빛바랜 은목걸이. 그 안에 담긴 무거운 진실이 나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 같았습니다. 딸은 병실을 박차고 나간 후 병원 로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엇부터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말해보세요. 왜 엄마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당신의 성공이 엄마에게는 피눈물이었어요. 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난은 정당했고 나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나 또한 그녀를 찾아 헤매던 지난 세월이 있었음을,
나 역시 이 지독한 운명의 희생자임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아버지는 나의 미국 유학에 앞서 필요한 서류를 비서에게 넘겨주라 지시하셨습니다. 나는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그 비서의 수첩에서 작은 메모를 보았습니다. 소녀 처리건, 싱가포르 이민 거짓 정보 전달, 철저 보안 유지. 그 순간 내 모든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그 비서와 나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나의 첫사랑은 이 비서의 거짓말 하나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건 당신 어머니에게 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의 비서가 내가 싱가포르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서 딸에게 닿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의 말을 듣자마자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싱가포르를 찾아 헤매고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딸의 절규는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비수 같았습니다. 내가 성공에 취해 나의 부모님의 일에 무심했던 탓입니다. 어린 날의 미숙함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나의 지난 모든 성공과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와 명예가 내게 가져다 준 것은 이렇듯 잔인한 진실뿐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은 그녀에게는 저주이자 지독한 운명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잠들 때마다 이 목걸이를 꼭 쥐고 아빠 이름을 속삭였어요. 당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엄마는 행복해했지만 동시에 당신이 없는 현실에 슬퍼했어요. 나는 평생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엄마를 외면했고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을 당신 때문에 겪어야 했다고요. 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던져준 작은 사랑의 징표 하나가 한 여인의 평생을 묶어버린 비극적인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무지함과 이기심 그리고 나의 성공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여전히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텅 빈 눈동자에 나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녀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알아채지 못하고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나의 모든 회한과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나의 부모님에 대한 원망, 거짓말을 했던 비서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뼈아픈 자책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비극의 절정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모든 성공은 빛바랜 은목걸이처럼 쓸모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병실은 이제 나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집무실이 아닌 고요하고 적막한 이 병실이 나의 남은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그녀의 병상 옆을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그녀는 여전히 낡은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 앞에서 나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함께 놀던 낡은 골목길 이야기, 내가 부모님 몰래 공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만의 행복한 한 달의 추억들. 그녀가 기억하든 안 하든 나는 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살아왔던 길과 내가 겪었던 그리움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성공이 너에게는 고통이었음을, 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것이 너였음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매일같이 속죄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딸은 한동안 병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진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거짓말 때문에 한국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던 시간 동안 그녀는 이국 땅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찾아 헤맸다는 사실. 딸은 이 모든 비극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난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싱가포르에서 겪었을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직 딸만을 위해 강인하게 버텨낸 그녀의 삶을 딸을 통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전과는 다른 아련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나와 그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가늘고 낮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너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지 아버지는 분명 엄마를 찾을 거야 라고. 매일 밤 저에게 해주시던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유일한 혈육이자 우리 비극적인 사랑의 유일한 증인인 딸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흐릿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우리의 모든 비극을 초월한 듯 고요하고 슬펐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을 이제는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공이 아무리 빛났어도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내가 성공을 쫓는 동안 그녀는 홀로 이국 땅에서 나와 우리 아이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늦었지만 너무나 늦었지만 나는 이제라도 나의 남은 삶을 그녀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모든 부와 명예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나는 병실에 딸과 함께 앉아 그녀의 낡은 은목걸이를 보며 그녀의 인생 전체를 보듬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재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딸은 비로소 나를 아버지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환희에 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회한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상처 입은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만들어낸 지독한 상실감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병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오직 낡은 은목걸이를 든 그녀의 손과 그녀를 찾아 헤맸던 나의 지난날만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영원히 과거에 갇혔지만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 다시 이어진 가족. 하지만 그 가족의 시작은 깊고 아픈 슬픔의 그림자로 영원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싱가포르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 문을 열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은 이제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그리고 용서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녀를 돌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찾던 사람을 만난 듯한 그런 미소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그녀가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을. 다만 저는 너무 늦게, 너무 멀리 돌아서 그녀를 찾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저의 손에는 그 은목걸이가 들려 있습니다. 딸이 제게 건네준 것입니다. 빛바랜 은빛 속에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리움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 목걸이를 쥐고 그 아이에게 말할 겁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기다려줘서. 평생을 기다려줘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키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성공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회한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오늘도 그녀를 기억합니다. 흙먼지 날리던 골목길에서 수줍게 웃던 그녀를. 공장 앞에서 지친 어깨로 저를 기다리던 그녀를. 그리고 이국 땅에서 홀로 딸을 키우며 저를 찾아 헤맸던 그녀를.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만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50년 엇갈린 운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남자는 세상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이미 그녀는 그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은 시간이 앗아가지 못했다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지금 당장 안아주세요.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